은퇴 뒤 노후자금 2억 다 잃고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72살 할아버지의 충격적인 진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님 모시는 게 저희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이게 제 사위가 72살인 저한테 한 말입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그래도 우리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건 제 친딸이 눈물 흘리며 한 말이에요. 40년 성실히 일해서 2억 원 모아놨는데 사기당해서 전부 날리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간 후에 들은 말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한 번도 손 벌린 적 없던 아버지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차라리 요양원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결국 자식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72살에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서요.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제가 찾은 놀라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자식들도 요양원도 아닌 정말 뜻밖의 곳에서 진짜 행복을 찾았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예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인생도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지금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철수입니다. 올해 72세이고 경기도 수원에서 살았습니다. 40년간 한 은행에서 성실히 근무했어요. 신입사원 때부터 정년퇴직까지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연가도 거의 안 썼죠.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매달 적금 넣는 것도 빠뜨린 적 없고 보너스 나오면 바로 정기예금 만들고 개미처럼 열심히 모았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간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번 돈 한 푼도 함부로 쓰지 않고 다 저축했죠. 자식들 교육비도 아끼지 않았어요. 큰아들 대학 등록금, 딸 결혼 비용, 수천만 원씩 들어갔지만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그게 곧 우리 행복이지. 퇴직할 때 퇴직금 1억 2천만 원, 적금과 예금 합쳐서 8천만 원, 총 2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뿌듯했어요. 이 정도면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구나.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어. 그런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췌장암 진단을 받고 8개월 투병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병원비만 6천만 원이 나갔죠.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니까 정말 외로웠어요. 45년 함께 살던 아내가 없으니까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할 일이 없었어요. 아내가 해주던 밥도 혼자 해 먹어야 하고 빨래도 혼자 하고 모든 게 서툴렀죠. 밤에는 잠도 안 왔어요. 45년간 옆에서 자던 사람이 없으니까 침대가 너무 넓고 차가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도 커졌어요. 혼자서 이렇게 살다가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지금 돈으로 과연 충분할까? 은행에서 오랫동안 일했으니까 경제 상황도 잘 알았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금리는 바닥이었거든요. 연 2% 금리로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상황이었죠. 매달 나오는 이자가 고작 30만 원. 이걸로 어떻게 살지? 바로 그때 운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퇴직 1년 후 오랜 직장 동료였던 김 과장이 연락을 했어요.
철수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많이 외롭지? 그냥 전향이야. 아내 없으니까 정말 재미없어. 그러게. 참, 그런데 좋은 소식 하나 있는데 관심 있을까? 처음에는 관심 없었어요. 은행에서 오래 일하면서 온갖 투자 사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김 과장, 나 그런 거 안 해. 요즘 세상에 쉽게 돈 버는 일은 없어. 아니야. 이건 정말 다른 거야. 나도 벌써 8개월째 하고 있는데 매달 이자가 정말 잘 나와. 그러면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통장 내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로 매달 이자가 들어와 있었어요. 투자금 5천만 원에 매달 50만 원씩 이자가 입금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연 12%네. 맞아. 해외 부동산 투자야. 동남아 리조트 개발하는 건데 완전 안전하고 수익률도 좋아. 솔직히 엄청 혹했어요. 연 2%에서 연 12%라니 6배 차이였거든요. 계산해보니까 은행 예금이요. 2%연 400만 원 월 33만 원. 이 투자 이역 12%연 2,400만 원 월 200만 원. 월 33만 원과 월 200만 원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안전해. 원금 보장돼. 당연하지. 나보다 먼저 투자한 사람들도 많아. 우리 과장님도 하고 계시고 지점장님도 하고 계셔. 김 과장은 저보다 2년 먼저 퇴직한 사람이었어요. 직장에서도 신중하고 똑똑하기로 유명했죠. 그런 김 과장이 8개월째 하고 있다면 믿을 만하지 않을까? 철수야, 나도 처음엔 의심했어. 그런데 해보니까 정말 괜찮더라고. 너무 늦으면 좋은 기회 놓칠 수도 있어. 결국 만나자고 했어요. 그럼 한번 설명이나 들어볼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제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좋은 쪽이 아니라 최악의 방향으로 말이에요. 다음 주에 김 과장과 함께 투자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강남역 근처 고층 빌딩 23층에 있었어요. 사무실도 넓고 직원들도 20명 넘게 일하고 있고 정말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입구에는 글로벌 부동산 투자 전문 기업이라는 큰 간판이 있었고 수상 내역도 벽에 걸려 있더라고요. 대표라는 사람이 직접 나와서 맞이했어요. 박 부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이 회사 대표 최민수입니다. 정장 차림에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데 말도 유창하고 완전 전문가 같아 보였어요. 회의실로 안내받아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8년에 설립된 동남아 리조트 개발 전문 투자회사입니다. 특히 베트남, 태국 쪽 해변 리조트 사업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줬어요. 베트남 다낭의 아름다운 해변, 럭셔리 리조트 사진들, 건설 현장 사진들. 여기 보시면 이미 완공된 1단계 리조트입니다. 연간 수익률이 평균 15%를 넘어요. 15%요. 그런데 투자자들에게는 12%만 준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3%는 저희 운용 수수료이고 12%는 투자자분들 몫입니다. 그래도 일반 예금보다 6배 높은 수익률이잖아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회사 실적도 보여줬어요. 설립 후 총 투자금 800억 원.
현재 투자자 수 2,500명. 5년간 단 한 번도 손실 없음. 매달 정확한 날짜에 이자 지급. 박 부장님, 보시다시피 저희는 이미 완공된 리조트에만 투자합니다. 건설 리스크가 전혀 없죠.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의 생생한 후기도 보여줬어요. 3년째 투자 중인데 매달 이자 정말 잘 나와요. 이제 추가 투자도 고려 중입니다. 처음엔 의심했는데 지금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있어요. 40년간 은행에서 일한 제 경험으로 봐도 이 정도면 충분히 신뢰할 만했어요. 김 과장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철수야, 나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 그런데 8개월 해보니까 정말 안전하더라고.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 최 대표도 추가로 설명했어요. 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이 마지막 모집 기회일 수도 있어요. 투자 한도가 거의 다 찼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급해졌어요.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좋은 기회를. 집에 돌아와서 3일 동안 고민했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해봤죠. 만약에 2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200만 원, 이자 현재 월 33만 원의 6배, 연간 2,400만 원 이자, 10년이면 2억 4천만 원 원금보다 더 많이? 반대로 은행에 그대로 두면 매달 33만 원 생활하기도 빠듯. 물가 상승률 못 따라감. 점점 돈의 가치 하락.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고민했어요. 김 과장의 통장 내역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8개월째 매달 정확히 들어오는 이자. 그리고 최 대표의 마지막 말도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3일째 되던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해보자. 어차피 혼자 살 거. 이 돈으로 마지막 도전해보자. 바로 투자회사에 전화했어요. 최 대표님, 박철수입니다.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 부장님. 정말 현명한 결정하셨습니다.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2억 원. 전부 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2억 원 전부요. 정말 큰 결정이네요. 혹시 처음에는 일부만 해보시다가 결과 보고 추가하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도 사기꾼의 수법이었어요. 처음에 신중한 척하면서 더 믿게 만드는 거였죠. 아니에요. 어차피 할 거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김 과장 말로는 매달 모집한다고 하던데 다음 달까지 기다리기 싫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셔서 계약서 작성하고 진행하죠. 그날 밤은 정말 설렜어요. 이제 매달 200만 원씩 들어오겠구나. 아내는 없지만 경제적으로는 정말 여유로워지겠어. 다음 날 아침 일찍 투자회사에 갔어요. 계약서도 두껍고 전문적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글로벌 부동산 투자 위탁 계약서라는 제목의 온갖 조항들이 빽빽하게 최 대표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여기가 투자 금액, 여기가 예상 수익률, 여기가 이자 지급일, 매달 25일에 정확히 입금됩니다. 도장을 찍고 2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통장에서 2억 원이 빠져나가는 걸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설렘 반, 불안 반. 하지만 그때는 설렘이 더 컸어요.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런데 이게 제 인생을 완전히 파괴할 선택이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죠.
정말로 매달 25일마다 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 정확히 김 과장과 만날 때마다 서로 좋아했어요. 철수야, 우리 정말 잘했지. 다른 사람들은 은행에 맡겨서 쥐꼬리만 한 이자 받을 때 우리는 월 200만 원이야. 그러게 말이야. 역시 40년 은행 경험이 헛되지 않았어. 생활도 여유로워졌어요. 혼자 사는데 월 200만 원이면 정말 풍족했거든요. 좋은 음식도 사 먹고 가끔 여행도 다니고 자식들한테도 용돈을 줬어요. 진호야, 아빠가 투자를 좀 잘해서 여유가 생겼어. 손자 학원비 좀 보태. 아버지, 어떻게 투자하신 거예요? 아, 옛날 직장 동료가 소개해준 해외 부동산이야. 꽤 괜찮더라고. 그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4개월째도 정확히 들어왔어요. 그런데 5개월째 되던 25일, 이자가 안 들어왔어요. 5개월째 25일, 이자가 안 들어왔어요. 26일, 27일, 계속 안 들어오더라고요. 불안해서 투자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여보세요, 박철수입니다. 이번 달 이자가, 전화가 끊어졌어요. 다시 전화해도 안 받고, 김 과장에게 연락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직감했죠. 완전히 당했구나. 다음 날 바로 투자회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사무실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23층 전체가 임대 현수막만 걸려 있었어요. 경비실에서 물어보니까, 아, 거기요. 3일 전에 야밤에 짐 빼고 사라졌어요. 임대료도 못 내고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평생 모은 2억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였죠. 경찰서에 신고도 해보고 변호사도 찾아갔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회사 대표는 해외로 도망간 상태였거든요. 더 큰 악몽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투자할 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매달 대출 이자 180만 원을 투자 수익으로 갚으려고 했는데 그게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은행에서 매일 독촉 전화가 왔어요. 박철수 고객님, 연체 계속되면 담보 물건 경매 진행됩니다. 하지만 제게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쳐서 월 80만 원밖에 없었어요. 6개월을 버텼지만 결국 한계였습니다.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집을 잃고 갈 곳이 없어서 큰아들 진호에게 연락했어요. 진호야, 아빠가 집을 좀 잃게 됐어. 당분간만 너희 집에서.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집을 잃었다니. 사기당한 이야기를 하니까 진호도 충격받더라고요. 아버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단 우리 집으로 오세요.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시죠.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도 자식이구나 싶었거든요. 큰아들은 서울 마포구에서 25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직장인이고 아내도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였죠. 중학교 2학년 아들 하나가 있었고요. 처음 며칠은 정말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며느리도 아버님, 편히 계세요. 힘드셨죠? 하면서 잘해줬고, 손자도 할아버지 왔다 하면서 좋아했어요. 역시 가족이구나. 어려울 때는 가족이 최고야. 그런데 문제는 공간이었어요. 25평 아파트에 방이 2개뿐이었는데, 안방은 아들 부부가 쓰고, 작은 방은 손자가 썼거든요. 결국 제가 손자 방을 쓰게 되면서, 손자는 거실에서 잠을 자야 했어요.
처음에는 손자도 괜찮아요, 할아버지 하면서 이해해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자가 친구들을 집에 데려올 수 없게 됐어요. 거실에 침구가 깔려 있으니까 친구들 올 공간이 없었거든요. 숙제할 공간도 없어졌어요. 원래는 자기 방에서 집중해서 공부했는데 이제는 거실 식탁에서 해야 했죠. 처음 2주까지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3주째부터 손자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며느리가 친구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나 요즘 정말 너무 힘들어.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들리더라고요. 시아버님이랑 같이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집은 좁은데 사람은 많아지고 우리 애도 스트레스 받고. 솔직히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짐이 되고 있구나. 며느리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거실에 시아버님 친구 있으면 나가기도 그렇고. 저녁에 가족끼리 TV 보려고 해도 시아버님 눈치 보이고. 그래도 어쩌겠어. 남편 아버지인데. 알아, 그래서 더 힘들어 싫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우리 애가 요즘 짜증이 늘었어. 자기 방도 없어지고 친구들도 못 부르고. 그 대화를 듣고 있는데 정말 죄송했어요. 화장실도 포기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이 올 리가 없었죠. 내가 자식들에게 이런 짐이 되다니. 그 다음 날부터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아침에는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일어나서 거실 정리하고 저녁에는 일찍 방에 들어가서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했죠. 화장실도 가족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만 가려고 했어요. 냉장고 문 여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뭔가 먹을 걸 꺼내려면 며느리한테 이거 좀 먹어도 될까 하고 물어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TV도 마음대로 볼 수 없었어요. 손자가 숙제하거나 가족들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양보해야 했죠. 정말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3명 정도 왔는데 거실에 앉아서 수다를 떨더라고요. 저는 방에 있었는데 목소리가 다 들렸어요. 언니 시아버님이랑 같이 사시는구나. 응, 사정이 있어서. 힘들지 않아. 우리 엄마 친구분도 시아버님 모시고 사는데 진짜 스트레스라고 하던데. 뭐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우리 시아버님은 조용하셔서. 그래도 불편하긴 하겠네. 집도 넓지 않은데. 맞아. 솔직히 우리 애도 자기 방 뺏기고 거실에서 자니까. 근데 어쩌겠어, 가족인데.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정말 미안했어요. 며느리가 친구들 앞에서 저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못하니까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간 후에 며느리 표정이 굳어 있는 게 보였어요. 아마 친구들이 시아버님이랑 사는 게 힘들겠다는 식으로 동정 섞인 말을 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특히 어색했어요. 평소보다 대화도 적고 다들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였죠. 손자도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아마 엄마 친구들이 온 걸 보고 뭔가 느꼈을 거예요. 그날 밤에도 며느리가 또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오늘 친구들이 와서 정말 창피했어. 시아버님 때문에 집이 이 모양이라는 걸 다 봤잖아.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겠어. 그냥 힘들겠다는 식으로. 엄마, 나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베개를 적셨어요. 식사 시간이 점점 어색해졌어요. 예전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제가 있으니까 대화가 확실히 줄었어요. 손자가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하다가도 중간에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도 회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주제를 바꾸곤 했어요. 아버지 진지 드세요. 고맙다. 이게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의 전부였어요. 어느 날 저녁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손자가 엄마, 내일 친구들이랑 집에서 게임하기로 했는데. 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말을 멈췄어요. 며느리가 그래? 그런데 하면서 제 쪽을 힐끔 보더라고요. 결국 손자는 아니야, 걔네 집에서 하자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있어서 손자가 친구들을 집에 부를 수도 없구나. 제가 먼저 나섰어요. 진우야, 할아버지는 방에 있을 테니까 거실에서 친구들이랑 놀아도 돼. 아니에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하지만 손자 표정에서 아쉬움이 역력히 보였어요. 그날 밤에 아들 부부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아버지 모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 그러게. 우리도 스트레스 받고 애도 불편해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할까? 글쎄. 아버지가 집을 다시 구하시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런데 아버지 형편으로는 사실상 어려우시잖아. 그 대화를 듣고 있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2개월째 접어들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손자가 시험 기간이었는데 거실에서 공부하니까 집중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손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집에는 늦게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우리 애가 집에서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이러다가 성적 떨어지면 어떻게 해? 아들도 그러게 말이야. 중2인데 이 시기가 중요한데. 라고 맞장구 쳤어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 죄송했어요. 어느 날 새벽에 잠에서 깨서 화장실에 갔다가 거실을 지나는데 손자가 거실 바닥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겨울이었는데 이불이 얇아서 추워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내가 이 아이한테 이런 고생을. 그날 밤부터는 잠이 안 왔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거실에 있는 손자를 보면서 죄책감에 시달렸거든요. 어느 날 밤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새벽 2시쯤에 손자가 화장실에 가는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발걸음이 너무 느리더라고요. 살짝 문을 열어보니까 손자가 거실에 서서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아마 자기 방이 그리웠을 거예요. 13살 아이가 거실 바닥에서 자면서 얼마나 불편하고 속상했을까. 그 순간 결심했어요. 여기서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이 가족에게 너무 큰 짐이 되고 있어.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둘째 누나한테 연락해 볼까요? 누나 집이 좀 더 넓기도 하고 누나도 아버지 보고 싶어 한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실히 알았어요. 아들도 저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하지만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사실 아들 말이 맞았거든요. 제가 있으면서 이 가족이 모두 불편해하고 있었으니까. 그래, 누나한테 연락해보자. 그날 밤에 딸 미영이한테 전화했어요. 미영아, 아빠야. 아빠. 어떻게 지내세요?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래, 미안해. 아빠가 이런 신세가 됐네.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여기가 더 넓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딸 집에 가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아닐까? 다음 주에 딸 집으로 이사했어요. 큰아들 집을 떠나면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버님 건강하세요. 그동안 불편하셨죠? 표면적으로는 인사말이었지만 속마음으로는 드디어 가시는구나 하는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손자는 할아버지, 또 놀러 올세요 라고 말했지만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아마 자기 방을 되찾게 되어서 기뻤을 거예요. 짐을 싸면서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다를까? 딸 집에서는 좀 더 편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 집에서 편히 계세요.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딸 미영이가 저를 데리러 왔을 때는 정말 반가웠어요. 아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딸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딸 집은 경기도 일산에 있는 30평 아파트였어요. 아들 집보다 조금 더 넓었죠. 사위도 직장인이고 중학교 3학년 외손녀가 하나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위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버님, 천천히 적응하세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외손녀도 할아버지가 와서 신나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집에 오신 거 맞죠? 너무 좋아요. 역시 딸이 다르구나. 여기서는 좀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여기서도 똑같은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방이 부족했어요. 안방은 딸 부부가 쓰고 작은 방은 외손녀가 썼는데 저는 또 거실에 간이 침대를 놓고 지내야 했어요. 첫 주는 괜찮았어요. 가족들도 괜찮아요. 아버지 하면서 배려해줬고 외손녀도 할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2주가 지나면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거실에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녁에는 가족들이 TV를 볼 수 없었어요. 제 침대가 거실 한복판에 있었거든요. 아침에는 제가 일찍 일어나서 침대 정리를 해야 했어요. 그래야 가족들이 아침 준비를 할 수 있었죠. 외손녀가 친구들을 집에 데려올 때가 가장 난감했어요. 어느 날 외손녀 친구 3명이 놀러 왔는데, 민지야, 할아버지 왜 거실에서 주무세요? 아, 그게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계셔서. 외손녀가 당황하면서 대답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친구들도 어색해하면서 그렇구나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외손녀가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는 일이 확실히 줄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외손녀가 엄마한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엄마, 친구들이 우리 집 놀러 오기 싫어해요. 할아버지 계시면 불편하다고. 딸이 한숨을 쉬면서 그래도 어쩔 수 없지. 할아버지인데 라고 대답했어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 집에서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구나. 2달째 접어들면서 사위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아버님 하면서 정중했는데 점점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어요. 사위가 갑자기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님을 모시는 게 저희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그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렸어요. 딸이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놀랐어요. 사위가 계속 말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아버님도 불편하실 텐데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빠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도 아버님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지.
외손녀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는 거의 침묵 속에서 끝났어요. 밤에 딸이 제 침대 옆으로 와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더 넓은 집에 살고 형편이 더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빠를 편히 모셔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죄송해요. 딸이 우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제가 미안했어요. 미영아, 괜찮다. 아빠가 이해해. 너희도 나름대로 살아가기 바쁜데 그날 이후로 집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사위는 저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고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외손녀도 예전처럼 할아버지한테 다가오지 않았어요. 아마 부모님이 할아버지 때문에 갈등하는 걸 봤으니까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딸만 저를 챙겨줬지만 표정에서 스트레스가 역력히 보였어요. 어느 날 밤에 딸 부부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여보, 아빠 모시는 게 정말 쉽지 않네. 그럼 처음에 왜 모시자고 했어? 그때는 우리 아빠인데 어떻게 안 모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우리 애도 있고. 알아. 그래서 더 힘들어. 아빠한테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대화를 듣고 있는데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아들 집에서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결국 딸 집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그래도 우리가 힘들어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아빠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순간 알았어요. 딸도 결국 저를 더 이상 모실 수 없다는 걸. 자식들이 모두 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딸 집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확실히 알고 나서는 정말 막막했어요. 갈 곳이 없었거든요. 혼자 살 집을 구하려고 해봤지만 제 조건으로는 불가능했어요. 부동산에 가서 물어봐도 아버님, 솔직히 이 조건으로는 힘드실 것 같은데요 하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간병인을 고용해서 혼자 살아볼까도 생각해봤어요. 간병인 소개소에 전화해봤더니 24시간 간병인은 월 400만 원 정도 들어요. 월 80만 원 수입으로 월 400만 원을 어떻게 감당해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아들과 딸이 만나서 저에 대해 의논했나 봐요. 어느 날 아들이 딸과 함께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요양원이에요. 요양원. 네, 시설도 좋고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어요. 비용은 저희가 조금씩 보태서.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너희들은 결국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구나. 아들이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아버지도 편하시고 저희도 편하다고? 요양원이 편하다고? 딸도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라고 했어요. 그때 문득 병원에서 만났던 옛 직장 동료 이 부장님 말이 떠올랐어요. 철수야, 나는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요양원에 갔는데 후회만 남더라고. 거기서는 밥은 나오지만 자유가 없어. 자식들도 처음에는 자주 와. 그런데 점점 뜸해져. 이제는 명절에나 한 번씩 와. 딸 집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확실히 알고 나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아들과 딸이 만나서 제 문제를 의논했나 봐요. 어느 날 저녁, 두 자식이 함께 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앉더라고요. 아들이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솔직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딸도 거들었어요. 아빠, 혼자 사실 수도 없고, 저희 집에서 모시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서 아들이 팜플렛을 꺼냈어요. 아버지, 이 요양원 한번 보세요. 시설도 정말 좋고,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요양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비용은 월 150만 원 정도 나와요. 저희가 70만 원씩 보태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아빠, 저희도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아빠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결국 너희들은 나를 요양원에 처박으려고 하는구나. 70이 넘도록 너희들 뒷바라지하고 살았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우냐? 아들이 당황하면서 변명했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도 불편하시잖아요. 불편하다고. 그럼 너희들이 편하면 그만이냐? 그날 밤은 정말 잠을 못 이뤘어요. 요양원.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문득 몇 년 전에 병원에서 만났던 옛 직장 동료 이 부장님이 떠올랐어요. 이 부장님도 저처럼 자식들과의 갈등 때문에 요양원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때 하신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철수야, 나는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요양원에 왔는데 부해만 남더라고. 여기서는 밥은 나오지만 자유가 없어. 아침 6시에 일어나고 밤 9시에 자야 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잠들 수도 없고 먹고 싶은 걸 먹을 수도 없어. 자식들도 처음에는 자주 와. 그런데 점점 뜸해져. 이제는 명절에나 한 번씩 와. 그것도 의무감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 여기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표정 봐. 다들 무표정이야.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도 그렇게 될 건가? 요양원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야 하나?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정말 막막했어요. 3일을 고민한 끝에 결국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진호야, 그 요양원 한번 가서 보자. 정말요? 아버지, 알겠습니다. 내일 같이 가봐요. 다음 날 아들, 딸과 함께 요양원을 견학하러 갔어요. 겉보기에는 깔끔했어요. 5층 건물에 정원도 있고 실버타운이라는 간판도 그럴듯했죠. 원장이 직접 안내해줬어요. 어르신, 저희는 24시간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식사도 영양사가 짠 메뉴로 드시고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도 있어요. 시설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병원 같은 느낌이었죠. 실제 생활하는 곳을 둘러봤어요. 4인실이었는데 침대 4개와 작은 사물함이 전부였어요. 개인 공간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었죠. 복도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인사를 드리니까 조용히 귀띔해 주시더라고요. 어르신, 여기 들어오실 거예요? 여긴 밥은 나오지만 자유가 없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아침 6시에 일어나고 밤 9시에 잠자리에 들어야 해요. 외출할 때도 허락받아야 하고 TV 채널도 마음대로 못 바꿔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을 자식들이 처음에는 자주 와요. 그런데 점점 뜸해져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명절에나 자식들 봐요. 식당에서 점심을 먹어봤는데 맛도 별로였고 양도 적었어요. 정해진 메뉴만 나오고 개인 취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죠. 오후에는 레크리에이션 시간이었어요. 20명 정도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있었는데 대부분 무표정으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웃음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시간 때우기용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 TV 시청 시간도 봤는데 채널 선택권이 없었어요. 직원이 정해준 프로그램만 봐야 했죠. 요양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과 딸이 물어봤어요. 아버지, 어떠세요?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요? 솔직한 마음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설은 좋아 보이지만 거기서 여생을 보낸다는 건 생각만 해도 답답해.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모시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거기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곳 같더라고. 나는 아직 사람답게 살고 싶단다. 정해진 시간표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자식들도 난처해했어요. 하지만 대안은 없었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는데 정말 막막했어요. 요양원도 싫고 자식 집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날 밤에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72년을 살았는데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나?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건강하고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는데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요양원 견학 후 며칠 동안 정말 우울했어요. 답답한 마음에 혼자 동네를 걸어 다니다가 주민센터에 들렀어요. 특별한 용무는 없었지만 집에만 있기가 너무 답답해서요. 주민센터 게시판을 보다가 눈에 띄는 공고를 발견했어요.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처음 보는 단어였어요. 복지주택이 뭐지? 하고 자세히 읽어봤죠. 만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대상. 개인 원룸 제공, 화장실, 간이 주방 포함, 공동 식당 휴게실, 프로그램실 운영,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0만 원, 사회복지사 상주, 응급상황 대응. 이걸 읽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이거다.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야. 바로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어요. 어르신, 복지주택은 혼자 생활하기는 어렵지만 요양원에 가기에는 이른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시설이에요. 그럼 내 방이 따로 있다는 건가요? 네, 원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침실, 화장실, 간이 주방이 모두 갖춰져 있고 개인 생활용품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식사는 어떻게 하나요? 원하시면 공동 식당에서 드실 수 있고 개인적으로 해 드셔도 됩니다. 완전히 자유예요.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꿈 같았어요. 요양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개인 공간 보장, 내 방, 내 화장실, 내 주방, 자유로운 생활 기상시간, 취침시간, 외출 모두 자유, 선택적 공동생활 원하면 참여, 싫으면 개인 생활, 경제적 부담 최소화 월 20만 원. 이게 진짜 내 집이 될 수 있겠구나.
다음 주에 복지주택을 견학하러 갔어요. 도착해보니 4층 건물이었는데 요양원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1층에는 공동식당과 휴게실, 2층에는 프로그램실과 관리사무소, 3회, 4층에는 개인 원룸들이 있었어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안내해 주셨어요. 박철수 어르신, 여기가 개인 원룸이에요. 문을 열어보니까 정말 감동이었어요. 15평 정도 되는 원룸의 침실, 거실, 간이, 주방, 화장실이 모두 갖춰져 있었어요. 이게 정말 내 공간이 될 수 있나요? 네, 입주하시면 완전히 개인 공간이에요. 열쇠도 어르신이 가지고 계시고 누구도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어요. 공동식당도 구경했는데 요양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유롭게 앉아서 식사하고 대화하고 계시더라고요. 웃음소리도 자주 들렸어요. 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어르신, 여기 오실 거예요. 여긴 정말 좋아요. 내 방도 있고,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을 수 있고, 심심하면 내려와서 다른 분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고, 불편한 건 없나요? 전혀요. 나는 아침에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산책도 자유롭게 하고, 정말 내 집처럼 편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어요. 여기다. 내가 찾던 곳이 바로 여기야. 집에 돌아와서 바로 자식들에게 연락했어요. 진호야, 미영아, 아빠가 좋은 곳을 찾았어. 다음 날 아들과 딸이 와서 제 설명을 들었어요. 하지만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아들이 먼저 반대했어요. 아버지, 거기 위험하지 않나요? 그냥 요양원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딸도 거들었어요. 아빠, 그 보증금 1천만 원. 그 돈이면 저희 대출 좀 갚아주시면 안 돼요? 요양원비는 저희가 낼 테니까. 그 순간 정말 실망했어요. 자식들은 여전히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했고, 제 마지막 돈마저 자기들이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72살이 되어서야 깨달았거든요.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걸. 진호야, 미영아, 고맙다. 그동안 아빠 챙겨줘서. 하지만 내 남은 삶은 내가 선택하겠다. 더 이상 남의 눈치 보며 살지 않을 거야. 내 집은 내가 정하겠어. 아들이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그렇게 고집 부리시면. 고집이 아니야. 이건 내 인생에 대한 선택이야. 요양원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고 싶지 않아. 딸이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아빠, 그럼 혼자서 어떻게 살아요? 걱정하지 마. 아빠는 아직 건강해. 그리고 완전히 혼자가 아니야.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과 함께 살 거거든. 그날 밤에 복지주택에 입주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한 달 후 드디어 복지주택에 입주했어요. 입주 첫날 아침 내 방 창문을 열었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창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였어요. 이제 정말 내 집이구나. 45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내 공간을 갖게 된 거였어요. 이웃들도 정말 좋았어요. 김 할아버지는 저와 같은 은행 출신이셔서 금세 친해졌고, 박 할머니는 요리를 정말 잘하셔서 가끔 반찬을 나눠 드시곤 했어요. 공동식당에서 함께 식사할 때는 정말 즐거웠어요. 각자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옛날 노래도 부르고,
요양원에서 본 무표정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두 생기가 넘쳤어요. 제가 원할 때는 혼자 있을 수 있고, 심심할 때는 이웃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도 괜찮고, 저녁에 언제 잠들어도 괜찮았어요. 산책하고 싶으면 나가고, TV 보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채널을 볼 수 있었어요. 진짜 자유였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아들과 딸이 안부를 물으러 왔어요.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정말 좋아.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아들이 놀라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네요. 딸도 맞아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세요라고 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행복은 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느냐에 있다는 걸. 자식들 눈치 보며 사는 것도, 요양원에서 규칙에 맞춰 사는 것도 아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지금 복지주택에서 산 지 1년이 됐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감사해요. 내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에. 사기당해서 전부 다 잃은 줄 알았어요. 자식들에게도 버림받은 줄 알았고요. 하지만 알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용기였어요. 72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용기였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요양원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에요. 복지주택 같은 좋은 대안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자식의 집도 요양원도 아닌 진짜 나만의 집에서 나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꼭 행복하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